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중주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이나 어떤 땅 위에 두 개의 권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이럴 때 과연 충성심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한번 파헤쳐볼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이중주권이라는 게요, 그냥 뭐 정치 이론에만 나오는 딱딱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개인의 어떤 신앙 문제라던가 아니면 법정에서의 실제 다툼,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정체성 같은 문제랑도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뭐 법률 논평도 있고 역사 분석, 종교 텍스트 해석까지 좀 다양한데요. 이 개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어떤 논쟁을 거쳤고 왜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이중주권이라는 게 언뜻 들으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둘러싼 어떤 안개를 싹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께 좀 명확하고 재밌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이 문제의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대교 텍스트 중에 아케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주권과 복종의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신의 명령이 딱 봐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보일 때 개인의 믿음이나 양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요. 맞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 파괴 계획에 대해서 신이랑 막 논쟁했던 거랑은 또 다른 상황인 거죠. 여기서는 그냥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판단을 따라야 하는가 이 긴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바로 주권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하고 개인의 어떤 도덕적 판단 혹은 양심 사이의 그 긴장. 네, 그걸 보여주는 지점이죠. 정의라는 게 그냥 주권자가 시키면 다 정의로운 건지 아니면 주권자의 행동조차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기준, 뭐 예를 들면 자연법이나 신의 법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이 에오티프론에서 던졌던 질문하고도 비슷하네요. 아, 정확합니다. 네. 어떤 행위가 신성한 게 신들이 그걸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신들이 사랑하는 건가? 권위의 근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런 종교적인 딜레마가 현대 사회, 특히 미국 헌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헌법을 거의 뭐 종교 경전처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헌법적 신앙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아요. 레빈슨 교수의 지적이죠. 근데 그 저자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좀 비판적인 성찰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주헌법 대하듯이 좀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헌법적 신앙이라는 개념이 재밌는 게 헌법 해석 방식을 종교에 빗대기도 하거든요. 뭐 텍스트 자체를 엄청 중시하는 약간 개신교적 접근이 있고 또 전통이나 대법원 같은 해석기관의 권위를 중시하는 이건 좀 카톨릭적 접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신앙이 너무 강해지면 헌법이 가진 어떤 불완전함이나 심지어는 좀 부정의한 측면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경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연방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본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연방주의 하면 주권을 이렇게 나눴다, 분할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큰 덩어리를 쪼갠 것처럼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배우죠.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반대였다고 봐요. 융합 또는 중앙 집권화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융합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원자를 쪼갠 게 아니라 여러 작은 자석 조각들을 모아서 연방정부랑 주정부라는 두 개 큰 자석 덩어리로 만든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혁명 전 아메리카에는 뭐 왕실 특허장도 있고 지역 공동체 권위도 있고 여러 관습법도 있고 훨씬 더 권력이 분산되고 다원적인 구조였다는 거죠. 연방주의는 이런 복잡한 상태에서 권력의 원천을 인민, the people이라는 단일한 주권자에게서 찾는 걸로 보고 그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 두 개의 공식적인 주권자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18세기 후반에 이걸 가능하게 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주권 개념의 변화예요.
권력이 동질적인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생각, 이게 퍼지면서 주의회의 힘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이 세진 주의회가 몰랬나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주정부의 권력 통합 노력인데요. 1780년대에 각 주의회가 이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기존에 자기들과 경쟁하던 다른 권력 중심들을 누르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독립적인 기업들, 또 힘센 지역 기관들, 자치적인 원주민 국가들, 심지어 주 안에서 따로 독립하려는 움직임까지 전부 다 자기들 통제 아래 두려고 한 거죠. 와, 그리고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주정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면서도 동시에 연방정부라는 더 큰 권력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방헌법이 주정부가 내부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걸 도와주면서 동시에 연방의 권위도 세우는 좀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주의 권위를 보증해주면서 자기 힘도 키웠다. 아, 이게 주권을 단순히 나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두 개의 주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중시킨 거다. 이런 해석이군요. 와, 이거 정말 관점을 확 바꾸게 하네요. 그렇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구 법전통의 뿌리를 찾아가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범원 교수 연구에 대한 리뷰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에 있었던 교황혁명과 서임권 투쟁이 서구 법전통이 탄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봐요. 그전에는 법, 종교, 정치, 도덕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좀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황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분리시킨 건가요? 당시 이제 교회법 학자들이 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다시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법이라는 걸 신학이나 정치와는 좀 다른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뭐 법률 용어도 만들고 법학 교육도 시키고 법원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체계화가 된 거죠. 아하. 근데 중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법률 복수주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법 체계의 적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법원에도 가고 왕의 법원에도 가고 영주 법원, 도시 법원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복잡했겠네요. 네, 각기 다른 권위랑 관할권을 가진 시스템들이 막 공존했던 거죠. 이건 오늘날 미국 연방주 관계랑은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다층적인 권력 공존 상태였습니다. 여러 개의 법 시스템 아래 살았다니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자, 이렇게 이론적인 뿌리랑은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봤으니까요. 이제 이 이중주권이라는 개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충돌과 논쟁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방정부랑 주정부 사이의 힘겨루기 아닐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맥컬록 대 메릴랜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존 마셜 대법관 판결인데요. 아, 유명한 사건이죠. 네, 판결문 보면 메릴랜드를 주권적 주, sovereign state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연방은행 지점에 대해서 주가 세금을 매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했죠. 주권이 있다면서 세금은 못 매기게 한다고요? 네, 그게 재밌는 지점인데 이걸 헌법 조문에서 딱 찾아서 근거를 댄 게 아니라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정신에서 도출했다는 거예요. 연방의 우위를 선언하면서도 주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좀 모호하지만 아주 강력한 판결이었죠. 주권이 있다고는 하면서 그 핵심 권한인 과세권을 제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주권의 모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네요. 그럼 혹시 법이랑 현실이 좀 다르다거나 법이랑 도덕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뭐 플래처 대 팩팔 사건 같은 데서 존슨 판사가 보충 의견으로 주법을 무효화하는 근거로 우주의 주권자, 그러니까 자연법이나 신의 법 같은 초월적인 규범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와, 우주의 주권자라니.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 법실증주의, 그러니까 법의 어떤 도덕성보다는 만들어진 법 조문 자체의 형식이나 절차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셜 자신도 노회성 관련 사건에서는 법학자 역할이랑 도덕가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는 테니 대법관이 아예 법의 정의로움이나 부당함을 판단하는 건 법원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죠. 법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판사는 그냥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만약에 그 법이 누가 봐도 너무 부도덕하다면요? 예를 들어 프릭 대 펜실베니아 사건에서 문제됐던 도망노의 조항처럼 헌법 자체가 부정의를 강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랑 개인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게 이중주권 문제가 개인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순간인 거죠. 법적인 의무라는 명령과 도덕적 또는 종교적 양심이라는 또 다른 주권적 명령 사이에서 개인이 갈등하는 상황이요. 이게 국가와 종교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자료 중에 뉴욕주의 어떤 마을 서기 사례가 있었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는데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커플한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신이 원치 않으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다는? 네, 그렇죠. 국가의 법, 동성결혼 합법화와 개인의 신념, 신의 명령이 딱 부딪힌 거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9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걸 들어서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유대교 원식 중에는 디나데 말크타디나, 즉 그 나라의 법은 법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세속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결국 두 개의 권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긴장감이 특히 공직자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겠네요. 카톨릭 신자였던 브레넌 대법관은 인준 청문회 때 헌법 선서가 종교적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답했었죠. 네. 반면에 역시 카톨릭 신자였던 스칼리아 대법관은 좀 달랐어요. 만약에 카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사형 집행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는 판사직을 사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관의 역할과 개인 신앙 사이에 어떤 타협 불가능성을 인정한 거죠. 이건 분열된 충성심의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역사학자 이스트반 대학 같은 사람은 카톨릭 신자들이 가진 어떤 초국가적인 충성심이나 부도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판사의 역할과는 당연히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 신념보다 제정된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실중주의적 관점하고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럼 정교분리라는 원칙 자체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하는군요. 오히려 그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토머스 제퍼슨이 말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둘리의 벽이라는 표현은 아주 상징적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모습은 나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국교 설립 금지랑 종교활동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건 계속 논쟁거리죠. 프랑스는 라이식테라는 아주 엄격한 세속주의 원칙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려고 하고요. 터키는 세속 국가라고는 하는데 국가기관 디아네트가 이슬람, 그것도 주로 수니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좀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터키는 그렇군요.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예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샤리아 법을 국가법 체계에 통합시킨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리의 벽이라는 게 높이도 다르고 형태도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 국가와 종교라는 두 권력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미국 초기 역사로 돌아가서요. 주 정부가 자기 내부의 다른 권력 중심들을 어떻게 제압하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확립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블라스키 자료에서는 이걸 제국 건설, 엠파이어 스테이츠 과정이라고 묘사하는데요. 네네. 핵심은 주 정부가 자신이야말로 해당 영토 안에서 유일한 최고 권력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작은 제국들이 자기 영토 안에서 경쟁자들을 싹 정리하면서 권력을 다져나갔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떤 경쟁자들이 있었나요? 크게 네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 코퍼레이션스입니다. 초기에는 은행이나 대학, 도시 같은 게 왕이나 의회가 준 특허장을 통해서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주의회는 이걸 국가 안의 국가, 임페리엄 인 임페리어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 통제 밖에 있는 또 다른 권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특허장을 바꾸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다트머스 대학 사건에서 사립기업의 특허장은 계약이니까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하긴 했지만요. 네. 주 정부들은 나중에 특허장에다가 주의회가 바꿀 수 있음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버리는 식으로 결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하, 꼼꼼했네요. 그럼 두 번째 경쟁자는 아무래도 지역 세력, 로컬리즘이었겠죠.
맞습니다. 혁명 전에는 뭐 카운티 법원이나 타운 미팅, 배심원 이런 것들이 지역 공동체의 권위를 강하게 대변했죠. 그런데 주의회는 인민의 유일한 대변자는 바로 우리다. 이러면서 이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법의 권위를 높이고 지역 관습이나 자치기관의 역할을 자꾸 줄여나간 거죠. 쉐이지의 반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주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에 지역 농민들이 반발해서 터진 사건이에요.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이걸 인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진압했고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연방 정부가 좀 더 강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서 결국 연방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와, 주정부의 권력 강화가 오히려 연방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세 번째는 누구였나요? 원주민 국가, 네이티브 네이션스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역사인데요. 주 정부들이 자기들 헌법을 근거로 그 광대한 영토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자치권을 행사해온 원주민 국가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체로키족의 자치권을 인정 안 하고 심지어 연방 대법원 판결, 워세스터 v 조지아까지 무시하면서 결국 눈물의 길로 이어진 인디언 강제 이주를 밀어붙인 게 대표적인 사례죠. 네, 너무 안타까운 역사죠. 주 정부는 원주민 자치정부를 자기들 영토 안에 있는 또 다른 주권, 즉 용납할 수 없는 임페리엄 인 임페리오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 주권을 관철시키려 했고 연방정부는 이걸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거나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방과 주라는 이중 주권 구조가 원주민들한테는 정말 재앙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경쟁자는요? 분리주의 운동, 세세셔니스트입니다. 버먼트나 프랭클린, 지금의 테네시 일부처럼 기존 주의 관할권 안에서 아예 새로운 주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혁명 정신, 즉 자결권을 내세웠죠. 네. 하지만 기존 주 정부들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들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죠. 그래서 결국 연방 헌법 만들 때 신생주 조항, 뉴 스테이트 클로즈라는 걸 넣어서 해당 주의 입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를 만들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억제한 거죠. 종합해보면 미국 초기 연방주의라는 게 단순히 권력을 나눈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주정부가 연방이라는 틀 안에서 때로는 연방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기업, 지역 공동체, 원주민, 분리주의자 같은 내부의 다양한 경쟁 권력들을 제압하고 자기들 주권을 아주 공고히 다져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중 주권이 오히려 특정 주권, 즉 주정부의 강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요, 이중 주권이라는 상태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갈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생각도 사실 문제적일 수 있는데 주권자가 둘 이상이 되면 이건 뭐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법과 도덕, 국가와 종교, 연방과 주, 또 주와 그 안에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헌법 제정 과정 자체가 연방 권한 강화와 주권한 보호라는 이 상반된 목표 사이의 타협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 결과물인 헌법 조항들, 아까 말한 보장 조항이나 신생주 조항 같은 것들도 해석을 둘러싸고 계속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연방주의가 권력을 분산시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살펴본 초기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네요. 오히려 주정부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소수 집단이나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걸 민주적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수인 인민의 이름으로 소수나 동의하지 않는 집단을 주권 아래 복속시키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방주의가 항상 분권과 자유 확대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고 때로는 특정 권력의 집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오늘날 벌어지는 연방, 주정부 간의 권한 다툼이라던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소수자 권리 문제 같은 걸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중주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역사 속의 어떤 권력 투쟁
또 법과 도덕의 충돌, 그리고 충성심의 문제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연결되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 경계가 좀 모호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뭐 초국가적인 기업이나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그 복잡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 제목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대의 주권 문제가 언급됐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아서 저희가 깊이 얘기하진 못했는데요. 네, 그랬죠. 하지만 여기에 착안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나 거대 플랫폼 기업처럼 전통적인 영토 기반의 주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국가 중심의 주권 개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이중 주권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재정해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또 다른 형태의 다중 주권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자극하는 그런 지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헌법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죠. 바로 이중주권, dual sovereignty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영토와 국민 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라는 두 개의 주권이 공존한다는 이 원칙, 이게 그 해석과 역사적 평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중주권은 그 혁명 이후 혼란기에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한 합리적인 설계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지역 공동체나 원주민국과 같은 자치 권력들을 억누르고 권력을 연방과 주라는 이 두 개의 중심으로 모으는 일종의 중앙 집중화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네, 이 논의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고요. 저는 이중주권이 신생 국가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또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충성심, 예를 들어 종고적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 사이의 갈등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했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이 이중주권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권력의 분산이라기보다는 혁명 이전의 다원적 권력 구조를 연방과 주정부라는 틀 안으로 융합시키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당한 주권들이 희생되었다는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혁명 이후에 각 주는 독립된 주권체로서의 지위를 굉장히 강력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느슨했던 연합규약 체제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강력한 연합의 필요성 또한 절감했죠. 이중주권은 이처럼 좀 상반되는 요구를 절충하려는 현실적인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맥컬록 대 메릴랜드 판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존 마셜 대법관은 메릴랜드주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연방은행에 대한 주의 과세는 연방의 권한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건 이제 연방과 주, 양 주권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중주권은 개인이 마주하는 복잡한 충성심 문제를 다루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레빈슨 교수가 지적하듯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또 의무를 지닙니다. 가령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마을서기의 사례나 또 카톨릭 신자였던 브레넌 대법관이 임명청문회에서 개인적 신앙보다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우선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사례.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다른 형제의 충성, 종교 같은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헌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거죠. 혁명 직후의 혼란기, 그러니까 셰이스의 반란이나 프랭클린주 설립 시도 같은 이런 분리주의 운동에 빈번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국가 통합과 안정 유지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블라브스키 교수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이중주권 체제는 이런 분열의 위협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통치 개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체제는 아니었고 내재적 긴장도 분명 존재했지만 당시의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서는 불가피하면서도 필수적인 구조였다.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안정기어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중주권을 권력 분산,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분산되고 다원적인 권력 구조들을 연방과 주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주권 체제 아래로 흡수하고 통합시킨, 즉 융합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아블라브스키 교수의 연구가 바로 이 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죠. 이 융합 과정에서 혁명 이전에는 정당한 권위를 행사했던 수많은 주체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억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에 상당한 행정 및 사법 권한을 가졌던 지역의 카운티 법원들, 이런 곳들은 주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그 기능과 자율성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도시 같은 법인격체들, 한때 국가 안의 국가로 불릴 만큼 자율성을 누렸던 이 단체들도 이 이중주권 체제 하에서는 주의 통제에 도전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율성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북미은행을 둘러싼 논쟁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하고 비극적인 사례는 바로 원주민 국가들이죠. 네, 새로 형성된 주 정부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헌법이나 영국 왕으로부터 받은 특허장 이런 걸 근거로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영토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닌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임차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주정부의 주권 주장은 결국 연방정부의 묵인과 지원 아래 인디언 제거라는 그 끔찍한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쉐이스의 반란이나 이후 로드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도르의 반란처럼 민중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운동들 역시 기존 주정부의 권위에 대한 불법적인 도전으로 낙인 찍혀서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레빈슨 교수도 지적하듯 주권 개념 자체가 때로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속성을 지니거든요. 결국 이중 주권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주권 형태를 존중하고 조화시키기보다는 연방과 주, 특히 주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건국 당시 연방주의의 본질을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방헌법 자체가 주의 주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이 보장조항, 개런티 클러스와 신생주 조항, 뉴 스테이트 클러스입니다. 이 보장 조항은 연방정부가 각 주에 공화국 형태의 정부를 보장하고 내부의 폭력이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주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건 주 정부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연방 차원에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신생주 조항은 기존 주의 동의 없이는 그 주의 영역 간에 새로운 주를 만들거나 다른 주와 합병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건 역시 주의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블라브스키 교수도 이 조항들이 주의 권위를 지지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연합규약 하에서의 그 극심한 혼란과 약함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었던 겁니다. 맥컬록 판결 같은 사법적 결정들도 연방과 주 사이의 복잡한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지 단순히 한쪽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권력을 중앙으로만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라는 두 수준에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한 나름의 균형을 추구한 체제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헌법 조항들이 표면적으로는 주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말씀하신 보장조항과 신생주 조항은요, 실제로는 주정부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내부의 경쟁 세력들, 예를 들어 자치권을 주장하는 지역 공동체,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법인, 영토를 지키려는 원주민 국가, 심지어는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주민운동, 이런 세력들을 억압하는데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아블라버스키의 분석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건국 과정에서 합의된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혁명 이전의 다양한 권력 형태를 배제하고 주정부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가령 주정부가 원주민 영토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할 때 연방정부는 보장조항 등을 근거로 주정부의 안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디언 제거 정책을 밀어붙일 때 연방정부는 주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결국 이 조항들은 이상적인 권력 분전보다는 이미 권력을 장악한 주정부가 다른 주권 주체들을 제압하는 것을 연방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돕는 도구로 기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주권 보호라는 명분이 특정 집단, 그러니까 주정부 엘리트의 권력 강화로 이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충돌하는 충성심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레빈슨 교수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듯 개인이나 집단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대상의 충성심을 느낍니다. 신앙 공동체, 지역사회, 주, 그리고 연방 국가.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중 주권 체제가 바로 이러한 불가피한 갈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적이고 제도적인 틀, 예를 들어 법원의 사법심사 같은 장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습니다. 브레넌 대법관이 청문회에서 카톨릭 신앙보다 헌법에 대한 충성을 우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개인적 신념과 공적 의무 사이의 긴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헌법이라는 공적 질서 안에서 다루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종교와 국가 사이의 깊은 갈등처럼 이중 주권이 모든 충성심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중 주권 체제가 가진 중요한 사회 통합적 기능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리나 해결이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중주권 체제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충성심, 그러니까 국가, 특히 주정부에 대한 충성을 다른 충성심 위에 군림시키고 불복종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레빈슨이 인용한 아케다 이야기,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이야기는 주권이 요구하는 맹목적인 수능의 위험성을 암시하거든요. 현실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마을서기 사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보여줄 뿐이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중주권은 종종 힘의 논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의 도르반란 때 민중의 주권 요구에 대해 연방정부는 결국 기존의 주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대 보든 판결로 이어졌죠. 연방대법원은 어느 정부가 합법적인지는 정치적 문제이지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디언 제거 과정은 더욱 명백합니다. 연방정부는 주의 주권 주장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며 조약으로 보장된 원주민의 권리와 주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갈등을 관리하는 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득권 세력, 즉 주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에 도전하는 다른 목소리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구조였을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중 주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리, 누구의 주권을 위한 체제였을까요? 저는 이 체제가 비록 불완전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주정부와 연방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전체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보장조항은 단순히 주정부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폭정이나 무정부 상태로부터 공화주의적 통치 형태 자체를 지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신생주 조항 역시 무분별한 분열을 막아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때로는 연방 차원에서 주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워스터 대 조지아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에서 마샬 대법관은 체로키족의 야치권을 인정하고 조지아주의 법률이 체로키 영토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주의 주권 주장에 맞서 소수 집단인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 했던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앤드류 잭슨 행정부의 노골적인 방해로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는 집행되지 못하는 비극을 맞았지만 이 판결 자체는 이중주권 체제 내에서도 주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다른 형태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워스터 판결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인디언 제거는 예정대로 강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헌법의 주요 목적이 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며 이를 근거로 원주민 추방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아블라브스키 교수가 지적하듯 이는 이중 주권 체제가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주 정부 그리고 그 정부를 장악한 엘리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셰이스나 도로 같은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요구는 반란으로 규정되어 진압되었고 오랫동안 자취를 누려온 원주민 국가들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 정부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법인이나 강력한 지역 공동체들도 마찬가지로 주 정부의 우위 아래 편입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 억압받는 집단들이 주 정부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 결국 연방정부나 연방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이중 주권이라는 제한된 틀 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연방과 주라는 두 개의 공식적인 주권 외에 다른 형태의 주권이나 자치는 설 자리를 잃어갔고 결국 이 두 개의 주권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의 형태로 더 공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 전체를 위한 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중 주권은 미국 건국 초기의 극심한 분열 위협과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권력을 배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충성심 속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 저는 이중주권이 표면적으로는 권력 분산을 표방했지만 실제 그 작동 과정에서는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다원적인 주권과 자치 형편을 희생시키면서 연방정부와 특히 주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한 본질적으로 중앙집중적인 융합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특정 형태의 권력, 즉 주정부가 다른 형태의 권력들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확실히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18세기에도 이미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용어였으며 그 의미와 적용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재정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중주권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 문제, 또 거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원주민의 권리 문제 등 현대사회의 여러 쟁점들 속에는 과거 이중주권 논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역사 속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에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토론이 이중주권이라는 이 복잡한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논의를 바탕으로 더 깊은 질문과 생각을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요. 이런 암호화폐가 딱 등장하면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막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특정 기관 없이도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돈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국가가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던 아주 전통적인 방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암호화폐가 국가의 그 고유 권한, 특히 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화폐 주권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권력 문제.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리드시티 대학교의 올라디 푸포 압둘말릭 올랄렉한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암호화폐 시대의 주권 재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죠. 이 연구가 암호화폐라는 현상이 권력, 또 통제, 그리고 정당성 같은 개념들을 어떻게 새롭게 쓰고 있는지, 특히 그 국가 권력 이론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사상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시각을 빌려서 분석하고 있어요. 네, 푸코나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약간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목표는 이 연구가 던지는 그 핵심 질문들 그리고 통찰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하! 하고 딱 무릎을 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법니다. 좋습니다. 분산된 기술하고 국가 통제 사이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또 각국 정부의 정말 다른 대응 방식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게 또 억압받는 이들의 저항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놀라운 모습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시스템이든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리, 이걸 의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거의 수백 년간 이어진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이 기본적인 전제에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거는 겁니다. 국경 같은 건 뭐 가뿐히 넘나들고요. 특정 은행이나 정부 없이 개인들끼리 P2P라고 하죠. 네, P2P. 네,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에요. 이건 국가가 수세기 동안 거의 독점해왔던 화폐 발행, 규제 권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인 거죠. 국가 허락 없이도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려고 쓰는 통화 정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율을 조정한다거나 세금을 걷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국가 경제 운영의 그 기본 도구 상자가 약간 위협받는 셈이죠.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관점은요. 권력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꼭대기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그렇죠. 오히려 권력은 기실 그 자체 또는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이걸 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사회적 관행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는 바로 이런 권력의 이동,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수직적 통제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인 방식, 권력이 분산되거나 이동하는 현상,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도전에 각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들어보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한쪽 극단에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있죠.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반대쪽 극단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암호화폐 거래는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바로 그 디지털 위안화, CNY를 개발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건 좀 다른 방향인데요. 네, 이건 디지털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오히려 거래 감시나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분산화를 추구하는 원래 암호화폐 정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유럽중앙은행 ECB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요. 네,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도 통제권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네, 나이지리아 사례가 아주 재밌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시민들의 실제 행동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021년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N이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 그리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금지했어요. 꽤 강력한 조치였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막혔나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공식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좀 막혔을지 몰라도요. 정부의 통제가 훨씬 어려운 개인 간 거래, P2P 거래가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 P2P요? 네, 여러 연구에서 이게 확인된 사실이고 심지어 어떤 보고서를 보면 나이지리아가 P2P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전 세계 최상위권에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금지했는데 세계 최상위권이라니. 정부가 문을 닫으려 했더니 사람들이 창문으로 넘어간 셈이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정말 당혹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정부도 자체 CBDC인 이나이라를 출시하면서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을 국가의 틀 안으로 좀 길들이려는 시도였던 거죠. 결과는요? 성공했나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기존 암호화폐를 선호했어요. 결국 이나이라 사용은 매우 부진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투기, 돈 벌려는 목적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나이지리아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자국화폐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돈 벌 기회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 생존 수단이요. 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안정성이나 희망 같은 것을 암호화폐에서 찾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주권의 딜레마라고 할 만하네요.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력을 잃고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막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때로는 암호화폐가 단순히 경제적인 대안을 넘어서 어떤 저항이나 자립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항과 자립의 도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실패 앞에서 스스로 금융 시스템을 찾아 나선 거죠. 정부의 화폐 주권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나타난 자구책이군요. 그렇죠.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국제사회 제재로 해외 원조나 송금이 다 막혔어요. 아, 네, 그때 정말 힘들었죠. 네, 이때 여성들이 운영하는 NGO나 프리랜서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달러랑 연동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딱 멈춰섰을 때 암호화폐가 그야말로 생명줄 역할을 한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배제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군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전쟁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나 시민단체를 돕기 위한 암호화폐 기부가 막 쏟아졌어요. 아,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이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시민 저항이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나이지리아 P2P 거래 확산이랑 마찬가지로 이건 일종의 금융 반란이나 디지털 저항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가 제어권을 못하거나 오히려 억압적일 때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 바로 그 점을 이 연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 청사나 중앙은행 건물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통해 심지어는 소외된 사람들의 손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행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다투어지고 또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아, 그래서 이 연구가 푸코나 들레즈 같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군요. 단순히 암호화폐가 떴다 이런 현상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권력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또 누가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 문제를 더 깊이 보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 같은 사상가는 국가가 단순히 법이나 군대로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통계, 규율, 절차 같은 아주 미세한 방식들로 사회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봤어요. 통치성이라는 개념이죠. 통치성.
네. 암호화폐는 익명성이나 탈중앙성 같은 특징 때문에 이런 국가의 관리망에서 좀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당연히 위협으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KYC, 고객 확인이나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국가 통제 하에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들어서 이 벗어남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디지털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주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감시 주권, Surveillance Sovereignty로의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상가인 질 들레즈는요, 현대 사회가 과거처럼 학교나 공장 같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봤어요. 이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서든 끊임없이 우리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고요. 통제사회. 그럼 암호화폐는 이런 통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통해서 감시를 피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에 남잖아요. 아, 그렇죠.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한 추적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통제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인 셈입니다. 또 들레즈가 말한 탈영토화, 디테리토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암호화폐가 어떻게 국가라는 영토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탈영토화요? 네,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땅이나 정부에 묶여 있지 않죠. 마치 정보처럼 국경 없이 그냥 흘러다닙니다. 돈과 국가의 그 전통적인 끈끈한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담론 이론이라는 것도 언급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건 말의 힘에 주목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주권 같은 개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겁니다. 아, 이야기가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 정부는 암호화폐를 위험하다, 불법 자금 통로다,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규제와 통제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중국 정부나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발표문 보면 그런 시각이 잘 드러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금융혁신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 즉 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느냐 하는 일종의 이야기 전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주권의 의미 자체도 이 이야기 싸움 속에서 계속 재정이 되는 거고요.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이야기와 권력 관계가 함께 막 움직이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주권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충돌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는 이걸 이중 주권, 듀얼 소버레인티의 출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중 주권. 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법과 제도를 통해 작동하는 국가의 전통적인 화폐 주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의 승인이나 통제 없이 코드와 네트워크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분산형 시스템의 주권이죠. 마치 두 개의 다른 통치 체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주권들의 전쟁, 배틀 오브 서브레니티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국 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가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주권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국가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동시에 암호화폐의 확산이 국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 국가 주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금지부터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까지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딱히 표적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암호화폐가 특정 상황, 특히 국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억압적일 때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결국 권력이나 주권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형태와 주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연구의 핵심 결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대는 주권의 종말이 아니라 주권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 맞아요. 주권은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과 초국가적 네트워크 속에서 기술, 이야기, 권력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협상되고 다투어지는 훨씬 더 유동적인 무언가가 되었다는 통찰이죠.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틀어막으려는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혁신과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유연한 적응적 거버넌스일 겁니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는 이제 필수적이고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나 공정한 접근성 같은 윤리적인 고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연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작동하는 이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계속 발전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시민성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적 정체성을 마주하게 될까요? 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또 여러분이 속한 사회, 그리고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돈과 권력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